아버지 여기라면 입주금도 필요 없고 월 15만엔 정도면 돼요. 연금이랑 저금으로 어떻게든 될 거예요. 아들의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 선택이 지옥으로 가는 입구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82살, 이것은 내가 직접 겪은 적 가요 양원의 실체와 그곳에서 빠져나온 탈출의 기록입니다. 지금 나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마당의 핀 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방문 요양사가 일주일에 3번 찾아와 몸 주변의 일을 돌봐줍니다. 어제는 옛 동료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바둑을 두고 난 뒤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는 평온하고 안전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공포와 굴욕의 날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월 15만엔 입주금 제로라는 달콤한 말에 이끌려 고른 그 시설에서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앞으로의 노년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나는 40년 동안 이 고장의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체조를 하고 신문을 읽고 화초를 돌보았습니다. 오후에는 독서나 바둑 연구, 가끔은 옛것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5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이별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잘 잤소 하고 건넬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상대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내 생활을 다시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요리도 익혔습니다. 맛있지는 않지만 영양은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래도 청소도 서툴게나마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꼼꼼하니까 혼자서도 잘 해낼 거예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나는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릎의 통증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어지고 특히 비 오는 날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불을 끄는 것을 잊는 일이 몇 번이나 있어 스스로도 무서워졌습니다. 요리할 의욕도 서서히 사라져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방 청소도 손이 미치지 못해 아내가 봤다면 분명 슬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들 준호는 걱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그는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와 주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야위셨네요. 방이 어질러져 있어요.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던 날 오래 봐온 김 선생님은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체중도 줄었고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게다가 걸음걸이도 조금 휘청거리십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김 선생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벌써 82살이시니까요. 혼자 사시는 건 이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그대로 자리 보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혈당 수치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이 내 조용한 일상에 파문을 던졌습니다. 오랜 세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쳐 온 나였지만 막상 내일이 되니 인정하기란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할 얘기가 좀 있다. 나는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실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난달 내려갔을 때 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은데 맞벌이라 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아버지를 서울까지 모셔가는 건 익숙한 환경에서 떼어놓는 일이잖아요. 시설을 알아볼까요? 아들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수학교사로서 늘 논리적으로 사고해온 나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위험할지도 모른다. 아들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설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지. 그래, 시설을 알아보자. 그때의 나는 이 결정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늘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데 능했던 내가 인생 최대의 오산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 준호는 열심히 시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올 때면 두툼한 자료 뭉치를 들고 와 거실 탁자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국공립요양원이고 이건 유료요양원, 이건 노인복지주택이에요. 준호는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공립요양원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입소 조건이 까다롭고 대기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여긴 대기자가 250명이 넘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준호의 말에 나는 조금 낙담했습니다. 교사 시절 제자들에게 계획성을 가져라 하고 타일러온 나였지만 정작 내 노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료 요양원은 자리가 있긴 하지만 입주금이 1억 원을 넘는 곳이 많고 월 15만엔 안팎이었습니다. 내 교원연금은 월 120만 원 정도, 아내가 남겨준 저금도 이 3년 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3년도 못 버티겠구나. 준호도 나도 현실의 냉혹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결코 풍족하지는 않아도 남부럽지 않은 삶은 살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시설이 되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보기 드물게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데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입주금이 0원이고 월세도 15만엔 정도면 된대요. 그 말에 내 마음은 단번에 가벼워졌습니다. 연금과 저금을 합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냐? 어떤 시설이야? 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건물도 새 것 같아요. 다음 주말에 같이 보러 가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도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견학 당일 시설은 생각보다 낡았고 역에서 걸어서 10분쯤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안내 책자 사진보다 오래됐구나. 내 중얼거림에 안내해준 여직원은 미소를 띤 채 답했습니다. 이 건물은 예전에 기업 기숙사였던 것을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입주금 없이 월세도 낮출 수 있는 거랍니다. 개조했다고는 해도 복도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욕실 타일에 금이가 있는 등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입주금 영원 월 15만 엔이라는 말이 내 불안을 지워갔습니다. 침대와 가구도 무료로 쓰실 수 있고 식사도 하루 3끼 제공됩니다. 돌봄이 필요해지셔도 추가 요금 없이 대응해 드립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준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습니다. 뭔가 이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 의심은 저렴함과 유리함 앞에서 흐려져 갔습니다. 수학 교사로서 늘 숫자로 판단해 온 나. 15만 엔이라면 연금과 저금으로 어떻게든 된다. 그 계산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준호와 둘이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떠세요, 아버지? 솔직히 건물은 낡았고 불안도 좀 있지만 비용을 생각하면 여기가 현실적이잖아요. 준호도 경제적인 면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으니 내 일에만 경제적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 여기로 하자. 그 말을 입에 담았을 때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이튿날 계약하는 날 시설 책임자라는 초로의 남자가 나타나 두툼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훑어보려는 나에게 그는 표준적인 계약 내용이니까요 하며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지만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에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준호가 대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여기에 돌봄 서비스나 의료비, 생활용품비는 별도 실비 부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준호의 의문의 책임자는 가볍게 흘려버리듯 답했습니다. 그것만의 하나의 경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설명에 납득한 셈쳤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안심이네요, 아버지. 준호는 안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이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일이 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주일은 다음 달 1일로 정해졌고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짐을 정리하면서 40년 살던 집을 떠나는 서운함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계약서의 작은 글씨 속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월 15만 엔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 이면의 현실을 꿰뚫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학 교사로서 늘 숫자의 이면을 읽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온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가르침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주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사인실에 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은 이미 식당으로 간 듯 방은 조용했습니다. 자, 아침이다. 몸단장을 하고 식당으로 향합니다. 복도는 어둑하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습니다. 나는 5년 전부터 가벼운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입주 전 면담에서 이 지병에 대해 자세히 전하고 식사 제한이 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물론 대응해드립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온 아침 식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흰밥이 수북하고 단빵, 바나나, 거기에 설탕을 잔뜩 넣은 커피. 이건 명백히 당뇨 환자에게는 맞지 않는 식단이었습니다. 저기 제가 당뇨가 있어서요. 배식하는 젊은 여직원에게 말을 걸자 그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방에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점심도 저녁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나는 다시 사무실로 가 식사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면담 때 전했을 텐데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식사 제한이 있습니다. 응대한 직원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기록은 있네요. 하지만 개별 대응은 어려워요. 많은 입주자에게 같은 식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서요. 나는 낙담했습니다. 계약 때는 의료 면에서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태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 뒤 사흘간 나는 식사량을 스스로 조절하고 단 것은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 저녁 후식으로 나온 단 푸딩을 먹은 뒤 몸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어지럼증과 식은땀, 그리고 심한 두근거림. 방으로 돌아가던 도중 복도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간신히 호출벨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달려온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구급차를 불러 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은 중증 저혈당 발작, 의사에게 엄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식사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시설로 돌아온 날을 기다린 것은 시설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건강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시설 측에 문제가 있는데도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그 자세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진액이 껄끄러워진다. 그런 생각에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시설이 저렴함을 실현하기 위해 개개인에 대한 배려를 완전히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실 선반에는 입주자들의 의료 정보가 담긴 파일이 늘어서 있었지만 그것은 형식뿐인 것이었습니다. 입주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목욕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합니다. 목욕 시간입니다. 직원의 말에 따라 나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 닫혀 이미 여러 입주자가 벌거벗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어 알몸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내 차례가 되어 욕실에 들어가니 바닥은 물바다에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벽에는 손잡이가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일부가 벽에서 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남자 요양 직원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곧바로 다음 입주자에게 옮겨가 버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욕조로 향했지만 왼쪽 무릎의 통증으로 움직임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허리부터 떨어져 강한 통증이 스쳤습니다. 도와줘. 내 목소리는 물소리와 다른 입주자들의 말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간신히 스스로 일어나 손잡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손잡이가 벽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넘어져 이번에는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괜찮으세요? 뒤늦게 알아챈 직원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되지 않았지만 허리와 어깨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처치를 받으며 나는 부책임자에게 호소했습니다. 손잡이가 벽에서 빠져 있었어요. 위험합니다. 부책임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대답은 기대와 어긋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수리 예산이 올해는 이미 다 써버려서요. 그 말에 나는 이 시설의 실태를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저렴함의 이면에는 필요한 설비의 보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목욕 담당 요양 직원이 혼자서 8명의 입주자를 동시에 보고 있었다는 것. 이래서는 사고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인원도 최소한으로 두는구나. 내 마음에는 불안이 번져갔습니다. 입주한 지 3주째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한밤중 옆방에서 부딪는 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작작 좀 해. 남자의 거친 고함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만해요 제발 하는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당에서 옆방의 박씨라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니 그는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루다니 그만두게 해주세요.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 너도 알잖아. 인력이 부족해. 야간에는 특히. 하지만 저건 학대예요. 치매라고 해서 목소리 낮춰. 다른 입주자들에게 들리면 곤란하잖아. 나는 걸음을 멈출 수 없어 그대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린 목소리는 치매 입주자에 대한 학대였던 것일까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식당에는 늘 밝게 대해주던 그 여직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 선생은 어디 갔나요? 내가 다른 직원에게 물으니 어제 그만뒀어요 하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어젯밤 목소리를 높이던 그 직원이겠지요. 양심적인 직원이 또 한 사람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도 야간에 부딪는 소리와 고함은 이따금 계속 들려왔습니다. 호소할 것도 없이 우리 입주자들은 불안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월 15만 원이라는 저렴함을 실현하기 위해 식사의 질, 설비의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력 배치가 희생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의료적 돌봄의 결여, 안전관리의 부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학대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인간이 존엄을 지니고 살아갈 곳이 아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달리 갈 곳이 없는 현실에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입주한 지 겨우 3주 만에 나는 완전히 위축되어 늘 겁에 질려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나는 식당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등이 곱고 나이에 비해 다부진 체격에 늘 묵묵히 식사하며 다른 입주자와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 옆자리가 비어 있어 나는 큰 마음 먹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나를 소개했습니다. 지난달에 막 입주했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왔습니다. 여기 온 지 반년 됐네요. 그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억지로 말을 넓힐 필요는 없다 싶어 나는 잠시 잠자코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예, 40년 가까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늘 식당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거든요. 게다가 말투가 선생님답습니다.
그의 관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저는 목수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대화는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그는 85, 독신에 의지할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 고장에서 주택 건축에 몸담아 이 지역의 많은 집을 손수지어 왔다고 합니다. 옛날 집은 손이 많이 갔지요. 요즘 건물은 그는 식당벽을 바라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 눈에 어린 비판적인 시선에 나는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식사 시간이나 오후의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 건축이나 목재 기술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식의 깊이에 나는 경외심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설마당의 벤치에 둘이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 하자투성이입니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잠자코 계속 들었습니다. 천장을 보십시오. 들보가 휘어 있어요. 바닥도 곳곳이 꺼졌고요. 방화 설비도 최소한밖에 없습니다. 본래라면 노인시설로 써서는 안 될 건물이에요. 그의 전문가다운 눈으로 보면 이 시설의 위험성은 한눈에 다 보였던 것이겠지요. 욕실 타일의 노후 정도로 보면 적어도 10년 전에는 손봤어야 합니다. 손잡이 설치도 서투른 솜씨예요. 절에서는 무게가 실리면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내 목욕대의 사고를 그는 몰랐을 텐데도 마치 예언한 듯한 지적이었습니다. 배관도 노후했어요. 습기가 벽 속에서 맺혀 아마 곰팡 이투성이일 겁니다. 천식 있는 분이 발작을 일으키는 건 그 탓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냉정하게 그러나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물은 본래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든가 헐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겁게 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그는 나에게 시설 곳곳의 하자를 짚어주었습니다. 비상구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 스프링클러의 상당수가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것, 전기 배선이 낡아 누전의 위험이 있다는 것 등 문외 한인나로서는 알아채지 못한 문제점을 잇따라 짚어냈습니다. 어째서 이런 시설이 허가를 받은 겁니까? 내 물음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뿐이겠지요. 실제로 전문가가 와서 구석구석 살펴보면 금세 문제가 드러날 텐데요. 그의 말에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숨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날의 일, 복도를 걷고 있는데 안쪽에서 부딪는 소리와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거기에는 계단에서 넘어진 그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서둘러 직원을 불러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은 오른쪽 발목 염좌와 늙골 타박, 다행히 골절은 면했지만 한동안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병문 안을 갔습니다. 그는 4인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고 평소의 반듯한 표정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쩌다 넘어지셨습니까? 내 물음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계단 층계참 조명이 나가 있었어요. 어두워서 발밑이 안 보였습니다. 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못하는 것인가? 시설에 말씀하셨습니까? 했지요. 이 주전에도 말했어요.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그의 눈에 체념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때까지 강인하게 살아온 그가 이런 표정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젠 충분합니다. 여기서의 생활은. 그는 불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더 나은 곳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더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가로막듯 그는 말했습니다. 교사였던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엔 자기 자신에게 길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확실히 나는 교사로서 늘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해결책을 찾아라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됩니다. 교사였던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나갈 방법을 찾을 것, 그리고 그도 데리고 나갈 것. 그것이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사고로부터 사흘 뒤 그의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사고의 충격으로 오래된 지병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역 종합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좋아지면 돌아올게요. 병원으로 향하기 전 그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고 부디 꼭 회복하세요. 저도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내 결심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시설은 한층 더 숨막히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탈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시설 전체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시설의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 싶을 만큼의 어긋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아침 여느 때 시간에 식당에 가니 아침 배식이 15분쯤 늦어졌습니다. 주방 직원이 갑자기 쉬어서요 하는 설명이 있었지만 이튿날도 마찬가지로 늦어졌습니다. 요즘 아침이 늦네요. 같은 식탁의 입주자에게 말을 걸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아침 담당이 한 사람 줄었대요. 그만뒀나 봐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의 내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샐러드나 과일이 곁들여져 있었지만 지금은 밥과 반찬 한 가지뿐, 국에도 건더기가 줄어 멀겋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 가지수가 하나 줄고 전체적으로 짠기가 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식재료의 질도 떨어진 듯 했습니다. 예산 삭감, 나는 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렴함의 이면에 숨겨진 현실이 날로 적나라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청소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3번은 바닥 청소를 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복도 구석이나 창가에는 먼지가 쌓이고 화장실 냄새도 신경 쓰이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줄었나 봐요. 입주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눈에 띄는 직원의 수는 확실히 줄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의 모습이 적어지고 남은 직원들의 표정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에게 위안이 되어준 것은 한 여성 간호사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다정했고 늘 입주자들의 몸 상태를 살펴주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저 혈당 발작을 일으켰을 때도
병원에서 돌아온 뒤 몰래 적절한 식사 조언을 해준 것은 그녀였습니다. 식당 식사만으로는 어려우니까 하면서 당뇨 환자를 위한 간단한 안내지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표정은 어둡고 평소에 밝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 다음 주에 여기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 말에 내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어째서요? 당신이 없어지면. 그녀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작은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는 한계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쉬지도 못하고 의료 돌봄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월급은 석 달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입주하신 분들을 두고 가는 게 정말 괴로워요. 특히 선생님 같은 분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 같은 양심적인 직원이 없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가능하면 여기서 나가실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이 시설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직원 월급도 밀리고 식자재 납품처에서도 독촉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 정보는 내 마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시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의 저하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폐쇄의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마지막에 부디 건강하세요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그녀의 모습은 없었고 대신 나이 지긋한 파견 간호사가 일주일에 사흘만 오게 되었습니다. 의료 면에서의 돌봄이 한층 소홀해져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간호사가 떠난 지 약 2주 뒤의 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앞에 입주자 몇 사람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다가가 보니 게시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사무적인 문면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시설은 제반 사정으로 다음 달 말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쇄 통고, 그것도 겨우 한 달 뒤에. 농담이겠지. 어떡하면 좋아. 갈 데가 없는데. 입주자들 사이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개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나이든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책임자가 식당에 나타나 짧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본 시설은 경영난으로 더 이상 운영 지속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거취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자의 말은 공허했고 구체적인 지원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남은 것은 불안과 혼란뿐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시설은 완전히 기능 부전에 빠졌습니다. 직원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게 되고 식사는 더욱 질이 떨어지고 청소도 손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에는 직원 한 사람이 전층을 담당하는 형편이라 응급 상황 대응도 걱정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음 거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에게 상의하는 사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나도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놀라며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거처를 금세 찾기란 어려우리라는 것을 둘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폐쇄 통고로부터 일주일 뒤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기 요금 체납으로 시설 일부 구역에 전기를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밤이 되면 복도는 어둡고 비상등만 켜진 상태였습니다. 냉장고도 멈춰 식재료 보관이 어려워졌습니다. 식사 내용은 더욱 열악해져 통조림이나 즉석식품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폐쇄를 기다리기도 전에 생활할 수 없게 된다.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폐쇄 통고에 많은 입주자는 다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지할 가족이 없는 분들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나는 내 방에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만은 해두자 싶었습니다. 그런 때 방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층의 나이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부은 듯 붉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호소했습니다. 그녀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설 폐쇄가 다가오는 가운데 많은 입주자가 같은 불안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나는 교사 시절 길러온 책임감과 그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저녁 노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갑니다. 나는 결단했습니다. 내일 내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러 가자. 시설의 폐쇄에 몸을 맡기는 것은 이제 그만이다. 교사였던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다시 내 마음에 울렸습니다. 시설 폐쇄 통고로부터 사흘 뒤 나는 큰 마음 먹고 혼자 외출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려서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리에 쇠약함을 느끼면서도 나는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시청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시청이라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시청 입구에서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커다란 건물에 압도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진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노인 주거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요. 안내소에서 물으니 3층 복지과입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3층에 올라 복지과 창구를 찾습니다. 선생님 아니세요? 갑자기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쯤 되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민수예요. 15년 전 3학년 4반에서 수학을 배웠어요. 그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 수학은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아, 민수구나. 아주 훌륭해졌구나. 그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복지과에 볼일 있으세요? 나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쇄 통고, 입주자들의 혼란, 그리고 삼터를 잃을 불안에 대해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거 큰일이네요. 실은 제가 노인 복지 담당이에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나를 회의실로 안내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노인장기 요양종합상담센터를 아세요? 어르신들의 종합상담 창구예요. 거기라면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안해 줄 거예요. 그는 전화를 걸어 상담센터에 내 사정을 전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그는 자기 차로
나를 그 센터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님을 위해서인걸요. 도움이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교직을 해오길 잘했다. 진심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센터는 시 외곽에 있는 밝은 건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나를 안으로 안내하고 접수처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업무가 있어 돌아가야 하지만 여기라면 괜찮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그는 명함을 건네고 떠나갔습니다. 그 뒤 나는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위기의 남자였습니다.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온화한 목소리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명찰에는 주임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상황은 들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나는 시설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식사 문제, 목욕대의 사고, 야간의 공포, 그리고 시설 폐쇄의 갑작스러운 통고까지. 그는 이따금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온화하게 그러나 힘있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상황에 어르신을 돕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 편이 되어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의 말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우선 긴급성이 높으니 거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는 컴퓨터로 정보를 확인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양원이나 그룹홈은 당장 입소하기 어렵지만 노인복지주택이라면 자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시형 임대주택의 노인 우대 물량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은 내일 어떤 노인복지주택 운영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선생님 건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의 신속한 대응에 나는 감사의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내 불안에 그는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지원 제도도 검토합시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신청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여러 각도에서 지원의 가능성을 찾아주었습니다. 대화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소중히 여기시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을 함께 찾읍시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내 어깨에서 조금씩 무게가 덜어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나에게 명함과 안내 책자를 몇 가지 건네주었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시설로 돌아가는 길이 오랜만에 희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미래가 조금 밝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튿날 사회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 자리가 났다는 것. 게다가 시설 폐쇄 통고를 받은 어르신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특례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곧바로 견학하러 갑시다. 내일 오후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내 마음은 들떴습니다. 이튿날 오후 약속대로 사회복지사가 시설로 나를 데리러 와 주었습니다. 그의 차에 타고 놓인 복지주택으로 향합니다. 이 주택은 비교적 새 것이고 2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의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차창으로 보이는 거리가 바뀌어갑니다. 조금 외곽으로 나가니 3층짜리 밝은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도착하니 주택의 책임자가 마중을 나와 주었습니다. 50
대쯤 되는 여성으로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디 안을 둘러보세요. 안에 들어가니 밝고 청결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폭이 넓고 손잡이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용 공간에는 편안해 보이는 소파와 탁자가 배치되어 담소를 즐기는 입주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각 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내받은 것은 원룸형의 작지만 기능적인 방이었습니다. 부엌, 욕실, 화장실, 그리고 볕이 잘 드는 거실 모두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잡이와 비상 호출기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직원이 달려옵니다. 방을 둘러보며 나는 예전 시설과의 차이에 놀랐습니다. 비슷한 넓이인데 이토록 안전과 쾌적함이 다른가 하고. 월세는 얼마나 됩니까? 내 질문에 책임자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기본 요금은 월 17만 엔입니다. 다만 각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실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어요. 17만 엔. 예전 시설보다 2만 엔 비싸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면 납득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아직 모자랍니다. 그 우려를 전하자 사회복지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거급여나 각종 복지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뜸을 들였습니다. 실은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시의 긴급노인 주거지원 사업 적용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첫 해에는 월세 20%가 보조됩니다. 갑작스러운 낭보에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옛 제자의 도움과 이 사회복지사의 헌신, 사람의 온기에 닿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떻게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주택에 입주를 신청하기로. 책임자가 신청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며 서류의 필요사항을 적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아드님과 연락을 취해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진심으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뒤 나는 새 거처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달려와 짐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런 시설에 준호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다. 너도 온 힘을 다해 생각해 준 거잖니. 게다가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야. 이사하는 날 나는 옛 시설을 뒤로 했습니다. 같은 시설의 입주자들에게도 작별을 고합니다. 개 중에는 다음 갈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도 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사회복지사에게 상의해 보세요. 헤어짐에 나는 할 수 있는 한해 정보와 연락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사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었습니다. 새 거처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쾌적했습니다. 아침은 내 속도에 맞춰 일어나고 공용 식당에서 다른 입주자와 아침을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친절해서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바로 상담에 응해줍니다. 입주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주간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뜻밖의 재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휠체어에 앉은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야위였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나는 다가갔습니다. 그는 힘없이 그러나 분명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 이쪽 주간 보호를 이용하게 됐어요. 설마 선생님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시설 마당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입원 중의 일, 재활의 일,
그리고 지금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다른 노인주택에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해내셨군요. 자기 길을 찾아서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였던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듬달의 일입니다. 아침 식사 중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 절차를 신청, 여러 시설이 갑자기 폐쇄되어 많은 노인이 삶터를 잃는 사태에 화면에는 내가 예전에 있던 시설의 영상이 비춰졌습니다. 폐쇄일보다 일주일 빨리 회사는 사업 지속을 단념한 모양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자취를 감추고 남겨진 입주자들은 혼란 속에서 급히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일주일만 늦었어도 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로 시설에 있었다면 나도 지금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겠지요.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회사의 경영난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 필요한 안전대책이나 설비 투자를 게을리해 온 것, 직원의 임금 체불이 상시화되어 있던 것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저렴함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와 사회복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도 저 뉴스 속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았습니다. 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화하고 봄 햇살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생활 속에서 나는 마침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날로 강해져 갔습니다. 새 거처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창가에 놓아둔 작은 화분의 선인장이 조그마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배운 것을 이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40년 교단에 서서 많은 제자에게 수학을 가르쳐 온 나. 그러나 인생 최대의 배움은 82살이 되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월 15만엔 입주금 제로라는 말에 이끌려 고른 시설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마지막 수업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 저렴함의 이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가르쳤듯이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시설 요금의 배경에는 인원 삭감, 설비 투자의 부족, 의료 돌봄의 결여,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고를 때는 왜 그 가격인지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교훈. 계약서는 반드시 구석구석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예외 규정이나 요금의 기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처럼 표준적인 내용이니까요 라는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제3자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 곤란할 때는 반드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역의 상담센터, 시청, 옛 제자 등 뜻밖의 곳에 지원의 손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혼자 끌어앉지 않고 목소리를 내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할 때 지역의 상담 창구를 알아두는 것은 앞날의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주말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시설에 모셔서 정말 죄송해요. 더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젠 자책하지 마라. 그때는 우리 둘 다 필사적이었잖니. 게다가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네 덕분에 나는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배웠단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힘을 합쳐 이겨낸 거지. 게다가 이 새 거처도 네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우리 부자의 정은 이 경험을 통해 오히려 깊어진 듯 느껴집니다. 지금 나는 일주일에 2번 이 주택의 담화실에서 현명한 노후의 선택이라는 작은 공부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같은 세대나 그 가족에게 전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직 교사의 습성일까요? 예전 제자들에게 수학은 인생을 여는 도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수식처럼 인생의 선택에도 올바른 풀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렴함으로 고른 그때의 결정은 잘못이었지만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은 내 인생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화합니다. 주간 보호에서 다시 만난 그와는 정기적으로 바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몸 상태도 조금씩 회복되어 휠체어에서 지팡이 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 우리는 아직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의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이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빛을 밝힐 수 있다면 이 경험도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안심과 존엄이 있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이것이 82살 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